2027에 대한 이야기 이미 작년 4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1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 저희들도 외부에 나가서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했던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한 달 뒤면 아마 대학에서 수시 모집 요강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처음 접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고3 담임을 한다. 제가 처음 고3 담임을 했을 때의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고3 담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학생들에게 해줘야 될지 조금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하고 살펴볼 내용을 한 4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앞으로 올해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텐데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입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훑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입 상황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7월, 8월쯤 되면 아마 수시 지원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2027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해볼 텐데 저게 양이 가장 많지만 아마 조금 빠르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3으로서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는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입은 4년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는데 먼저 교육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대교협에서 기본사항을 발표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되는 전형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보는 2027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수시 모집 요강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고 작년 4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보여줄 거고요. 학생들도 그 자료를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주 뒤면 2028 전형 계획안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내년에도 3학년 학생들을 아마 담임하게 될 테니까 2주 후에 발표되는 2028 전형 계획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시에 대한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2028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아마 2주 후에 발표가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3학년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주 후에 발표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지금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주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발표되는 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 뒤에 대학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의사제가 다시 이제 도입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모집 인원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모집 요강이 바뀌는 학교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은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께서는 매년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되는 그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전형 계획안부터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교육부에서 입시 규칙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대교협에서 기본사항을 발표하는데 저것은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발표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고3 5월 달에 발표하는 내용이 수시 모집 요강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학년 4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 한 4, 5년 동안 우리 대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2024 대입입니다. 2024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 그러니까 2019년에 대입 공정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독서 활동이라든지 자율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시기가 바로 2024학년도 대입부터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독서활동도 기록이 없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한되는 사안으로 처음 실어지는 대입이었고 그 대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가장 크게 변한 내용은 이슈였죠.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됩니다.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여러 관련된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한 1,500명 정도로 합의를 보고 결국은 증원해서 2025 대입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해 입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 해에는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를 갑자기 또 무전공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갑자기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반영 폐지가 되었고요. 2026부터는 선택 과목 반영 폐지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5에는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가 몇몇 개 학교에서 있었지만 2026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5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6월 모의 평가에서 과학 어떤 과목이 표준 점수 만점이 100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두 과목을 시험 보면 찍어도 3등급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탐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탐론만 발생한 게 아니라 확통론도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는 확통으로 이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3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2028 대입인데 오늘은 뭐 저거를 이야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8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대입을 치르는 전형 계획에는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결국 교과 전형과 수능에 서류 평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훑어보기 위해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 맨 끝에 있는 추가 모집입니다. 자, 저 추가 모집은 전문대와 산업대에 합격한 학생들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합격한 학생이 그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문대 합격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1차나 수시 2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서 내가 한번 수능을 잘 봤다 했을 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본인들이 납치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누가 납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납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많이 잘난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정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득하고 그 간격을 좁혀주셔야 결국은 수시를 제대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시를 제대로 지원해야 결국은 그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산업대와 전문대는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만 허락이 된다면 무조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학교들은 수시 6회 제한에 지원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 참고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공자율 선택제 2025 대입부터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무전공 선발해라. 이제 재원을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무전공을 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부랴부랴 무전공 선발을 만들었는데요.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할 때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학년 동안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게 바로 전공자율 선택제죠.
자, 그래서 전공자율 선택제 그러면 두 가지 유형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전공자율 선택,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아무거나 갈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해서 문과든 이과든 다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의 전공자율 선택제가 있고요. 유형 2의 전공자율 선택제는 계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 또는 공과대학 아니면 뭐 인문대학, 이런 식으로 뭔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2학년 때 제한되어 있는 모집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공자율 선택제로 선발하는 전형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2025 대입 처음에 치를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전공자율 선택제는 진로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보다는 교과전형이나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이 적당했구나, 또는 논술로 선발한다든지 이게 적당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몇몇 개 대학에서 종합전형으로 전공자율 선택제로 자유전공학부라든지 무전공을 선발하는 그런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2026 대입부터는 그게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은 전공자율, 즉 무전공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교과전형이나 수능으로만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비췄고요.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를 모집을 할 때 평가하는 요소를 달리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학업 역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진로 역량과 성장 역량에서의 어떤 비율 차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에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여서 저런 부분들을 감지하시고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학과로 지원할지를 종합전형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진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무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 가지 진로 또는 하나의 진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학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진로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무전공으로 지원해도 관계없다라고 대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학생들의 서류를 보실 때 저런 내용들,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자기도성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되신다고 한다면 무전공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저게 모집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적은데 무전공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국대뿐만이 아니라 경희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트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하나는 일반학과를 선발할 때 사용하고요, 하나는 자율전공학과를 선발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료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약 44만 5천 명인데 저것은 출생 인원수입니다. 학령 인구수가 아니라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저 정도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년에 인원이 가장 많았죠. 그래서 작년에 수험생 수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었고요. 자, 올해는 조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인원수가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인원이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시면 2040년 대입에서는 전체 수험생 수가, 출생 인원 수가 거의 20만 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를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인원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2026에 수능에 접수한 인원과 실제 시험 본 인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눠서. 그러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2026에 한 37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본 학생은 33만 정도였고요. 매해 연을 보면 접수한 인원보다 시험 본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도 보시면은 2026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인원을 합쳐서 약 18만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 본 학생은 16만이죠. 저쪽에 검정고시 인원의 빈칸인데 평가원에서 검정고시 인원과 졸업생 인원을 구분해서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졸업생 인원에 검정고시 인원까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만에서 16만, 약 2만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이 4만이 줄어들고 졸업생은 2만이 줄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실제로 수능에 접수한 학생과 시험 보는 학생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졸업생의 인원수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능이죠. 선택형으로 시험 보는 수능 마지막 수능이고 지역이사제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졸업생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모의평가와 수능 인원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2026부터 2023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모의평가에서부터 대수능까지 6월 모의평가 보는 인원과 대수능 보는 인원을 살펴보시면 큰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을 보시면은 졸업생이 6월 모의평가 한 7만 5천 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9월 달에는 9만 명 정도 보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16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결국은 학생들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시험은 6월 모의평가가 마지막이거든요. 9월 모의평가는 가채점만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시험 안에서 7만 5천 명만 같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시험에서 본인의 성적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수능은 몇 명이 들어오냐면 16만 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수능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하락하는 것을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의 자료는 아니고요.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해본 건데 실제 3월달 모의고사와 대수능의 성적을 살펴보시면 3월에 비해 대수능의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모의평가랑 수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원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기준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가 아니라 결국 6월 모의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잘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성의껏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의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몸이 아프다고 시험 보러 오지 않는다거나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죠. 7월이나 8월쯤에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국어, 영어, 수학은 괜찮은데 사탐과탐은 왜 이러니?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죠. 사탐과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언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능에서는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가기가 더 힘든 거라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5 수능입니다. 2025 수능의 국어 영역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1등급, 2등급 비율을 한번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는 56%가 졸업생입니다. 인원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2등급도 살펴보시면 54%가 졸업생입니다. 역시 인원수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결국은 평소에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는 1등급을 유지하려면 저 절반의 졸업생 학생들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2등급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그 2등급에도 절반이 누가 있습니까? 졸업생이 또 있습니다. 자, 결국엔 학생이 3등급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평소에 2,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학은 더 심합니다. 1등급을 보시면 재학생과 졸업생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능이 힘든 거야. 너 열심히 할 테지만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적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번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월 달에 실제 경험을 했을 때 네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야. 너 열심히 한 거야.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대로 잘 한번 유지해보자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 아무튼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영어는 절대평가에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졸업생과 재학생이 거의 비슷합니다. 2등급부터 재학생이 많아집니다. 당연하죠. 재학생은 30만이 넘고 졸업생은 16만인데 당연히 재학생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아무튼 영어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확통론. 자, 작년에 보시면은 수학에서 미적분과 확통 선택한 인 비율을 보시면 미적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은 확통을 선택한 인원이 미적분을 선택한 인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월달 모의고사에서 확통을 선택한 인원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확통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1년을 더 공부한다. 그럼 내년에는 미적과 기하기가 사라지거든요. 결국은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을 1년 동안 공부했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1년 더 공부하게 되면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확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내가 가산점을 주는 그런 모집 단위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조금 더 치열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어는 표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엄매와 확통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엄매를 선택한 학생의 표점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확통과 미적에서는 2024학년 때는 11점 차이가 났습니다. 엄매를 선택한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보다 표점 차가 11점이 더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 중에서도 내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확통을 공부하지 않는 거죠. 미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수학 과목의 점수, 표준 점수는 공통 과목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 테니까 결국 그곳에 휩쓸려서 들어갔을 때 내가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미적분을 많이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미적분과 확통의 표점 차이를 보시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평가원에서는 확통과 미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만큼 11점이나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걸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좁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미적과 기하가 수능에서 사라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이 확통으로 많이 이동해 갔고 올해는 확통으로 가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과 사탐과탐을 응시한 인원수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과탐을 응시하는 인원수는 6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요건 이제 사탐과 과탐에서 그 각 과목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자, 요 자료를 보시면은 미적분을 선택하면서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마 자연계열 학생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5에 비해서 2026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사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탐을 응시하는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는 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내가 가산점을 주는 학교를 지원할 때는 가산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민하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각 탐구 과목의 등급 컷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추정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탐구 과목이 저 보라색으로 친 게 6개 과목인데요. 저 6개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1등급 컷을 받기 위해서 2개를 틀렸을 때까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대개 사탐은 다 맞아 1등급이 되는 과목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24에서는 저 6개 과목들이 수능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표준 점수도 높게 나왔겠죠. 그런데 2025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과목이 좀 더 많아집니다. 6개였는데 8개로 늘어나거든요. 빨간색을 세워보시면 8개입니다. 저쪽 화학 2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24의 표점 만점이 80점이었습니다.
대개는 68점에서 73점 사이에 분포되는 점수가 80점까지 올라간 거죠. 저 때가 언제다? 저 때가 바로 그 서울대가 과투를 응시를 뺀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투에서 많이 빠져나갔죠. 자, 그리고 2026을 보시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다 안 세봤는데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사탐, 과탐 과목 중에서 11개 과목이 저렇게 2개 이상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되었고 결국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사탐, 과탐을 그제서야 시작하겠다고 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탐, 과탐이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은 사탐, 과탐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최근 5년 동안 고3 담임을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시다고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시는. 보시면은 매년 표점의 최고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개 150점 이상이면 불수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0점 아래로 표점이 떨어지면 물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024를 보시면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가 어려웠고요. 수학은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고요. 시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정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한 몫을 하죠. 영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3.1%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원래 4%가 1등급인 것인데 그 기준도 못 넘어가는 비율이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살펴보시면 좀 퐁당퐁당의 기운이 살짝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는 살짝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겠는데 쉬워지더라도 평가원에서는 영어는 한 7% 정도를 1등급 비율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맞추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는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타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까지 간다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 테니까 수시에서 될 수 있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모든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의 증가율은. 자, 그래서 몇 개 지역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시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대입 상황을 살펴보시고 과연 그러면 수시 지원을 이제 시키게 될 텐데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과연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죠. 네, 본인이 납치당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지죠. 너 여기 한번 써볼래? 선생님 거기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의 기준선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선은 6월 모의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수시는 아시다시피 6장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그 6장을 다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입해봐도 아이들은 마음대로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괜히 마음의 상처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꼭 쓰면 좋겠어라고 하는 카드 몇 장 정도만? 한 2장 정도만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것의 기준이 바로 6월 모의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모의평가일 이유는 왜냐? 3월 모의평가는 3월 모의고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능과 점수차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3월 시험을 가지고 뭔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졸업생이 조금이라도 유입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성적을 보고 그 성적을 가지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잡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했으면 그 다음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수시로 생각해야 되는 전형은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시중에 발표되어 있는 입결을 보고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해주시면 거의 그 근처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최초 합격이 안 되더라도 추가 합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먼저 학생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종합 전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 전형으로는 조금 더 높은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일반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학생이 만약에 정시가 교과보다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잡아봤더니 그 학교를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학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학생은 교과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수시 6장의 카드 중에 교과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뭘 한다? 종합으로 6장을 다 쓰거나 아니면 한두 장을 논술을 껴서 종합 전형으로 쓰거나 이런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면 교과 라인이 정시보다 높아요. 무슨 얘기냐?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교과로 그 학교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종합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을 쓸 때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우리가 6장의 수시를 쓰는데 6개를 다 붙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해서든 한 장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근데 한 장 합격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한 2장 정도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카드 한 장,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카드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이 아이가 붙기는 힘들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학생이 생활한 걸 보면 이 학교도 한번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할 것 같아. 또 한 장. 요 정도까지만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면 그리고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장을 다 생각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만 아픕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데 써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기엔 요 2장 정도, 저 2장 정도 중에서도 완전히 합격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있다면 나머지 5장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완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 별로 쓰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여기를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왠지 갑자기 가기 싫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가고 싶었던 학교가 갑자기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왠지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도 물건 살 때 여기저기 알아보잖아요. 얘네들도 아주 영리한 아이들이거든요. 우리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물어봅니다. 자, 결국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나중에. 그러면서 다른 카드를 또 생각하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들은 여기 있는 요 2장 정도, 한 4장 정도까지만 저희가 신경 써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나머지 2장은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어디 써서 떨어졌어 라는 이야기할 정도의 학교들, 그런 정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6개를 다 붙을 필요 없다. 한두 장 정도만 붙으면 충분하다. 추가 합격을 한 장 붙고 최초 합격을 한 장 붙고 이게 가장 안전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전화 받아서 붙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 감사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정시는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의 점수, 표준 점수, 등급, 그 다음에 백분위를 가지고 학생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볼 때 절대 표준 점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백분위를 되게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들도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학생들이 6월 모의 평가 보고 나면 야, 나 요 정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주는 거죠. 자, 러프하게 잡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부터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은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학교는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끝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거의 3분의 2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27은 솔직히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 해도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의 입결입니다. 자, 입결을 볼 때 작년 입결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3년치 입결을 다 보셔야 되고요. 입결만 보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 해에 어떻게 입시가 치러졌는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결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숫자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쭉 빼곡하게 적어놨는데요. 다른 거 다 똑같고요. 변한 건 여기입니다. 수능이 조금 뒤로 갔습니다. 11월 13일 정도에 치러졌던 수능이 올해 2027 대입을 치르는 현재 고3 학생들은 6일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9월 모평이 8월 모평으로 변한다. 올해 애들이 아니고요. 내년 애들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9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고 8월 모의평가를 봅니다. 자, 9월 모의평가를 보면 학생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대교협에서 바꿨습니다. 8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9월 중순에 결과를 줄게. 그걸 보고 너희들이 수시 지원해 라고 하며 원서 접수 기간이 올해보다 한 2주 정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정도 선생님들께서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한번 해봤고요. 2027 대입에서 시행계획을 살펴보시면 저 정도가 큰 특징입니다. 일단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학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반영했는데 올해 20%로 그 비율을 늘렸고요. 숙대 같은 경우는 30%를 반영하는 서류평가 요소를 추가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대학들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다면 내년에 치르는 대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내년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요. 수능이 조금 쉬워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 그런 입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5등급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등급 간의 인원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사라집니다.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 그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대학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으로 아무리 잘 변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학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성취도와 아마 원점수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요. 서류평가가 아마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서류평가가 내년에는 교과 전형에도 들어온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능에도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숙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평가를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서류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 학교가 더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또 생겼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생겼고요. 모두 신설된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위주에서 학생부 평가하는 학교들이 또 저렇게 세 군데 학교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조금 섞여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형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전형만 제가 가지고 와서 봤고요. 결국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정량평가가 뭔지, 정성평가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량평가는 대표적인 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논술과 정시가 정량평가죠. 그리고 정성평가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평가되는 교과 성적과 종합전형에서 평가되는 저 교과 역량은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 성적은 말 그대로 숫자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교과 역량은 그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는 거죠. 이 숫자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해석해서 이 학생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과 역량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서류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이 전부입니다. 논술 잘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평가 요소가 있긴 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함께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2028부터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결국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4가지 전형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자, 수능에 역량이 있는 학생은 수시를 아주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떨어지면 정시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수능에 뭔가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수시부터 떨면서 지원을 합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은 지원 안 하려고 하고요.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은 또 지원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점점 더 그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 수능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028부터는 저 수능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여기 이 두 전형에서도 반영이 되는데
논술 전형과 수능 위주에서 반영되는 교과의 어떤 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 위에 교과 전형에서의 교과 성적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전부지만 논술과 수능에서는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긴 한데 합격과 불합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서류평가가 교과 전형에도 수능에도 이미 교과 전형과 수능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이만큼 있고요. 자, 그런데 2028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저 서류평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2주 후에 발표되는 2028 대입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2027 대입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8 대입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즉 지금 2학년 학생들을 또 3학년 때 담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대입은 결국 지금 3학년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가 혹시라도 내년에 공부할 수 있어. 학생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내년에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내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걸 미리 얘기해주고 학생이 그래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학생이 또 선생님들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모집 인원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전형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뽑는 인원이 저렇게 적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20개 대학의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시면 교과가 11%까지 줄어들고요. 종합이 있고 정시가 훅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 정시는 결국은 그 공정성 방안에 발표해서 수도권 16개 대학에서 40% 이상 선발해야 돼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늘어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교과와 종합과 정시가 대부분의 전형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2028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2028에 저 세 전형의 서류평가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2학년 수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조금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서류 준비 잘해야 돼. 알겠니? 그래야 내년에 대입 준비할 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능으로만 대학 갈 수 있지만 그 구멍은 더 많이 작아졌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2027 수도권 대학에 있는 모집 인원을 봤습니다. 역시 거의 90% 가까운 인원을 교과와 종합과 정시로 선발하고 있다는 거. 이 추세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027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27 대입, 이제 모든 전형이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단순하게 입결만 보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고3 담임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결만 보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입결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봐주셔야 되냐면 올해 입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역 이사자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래서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런 상황들은 솔직히 보기가 만약 힘들다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수능 최저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전형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집 인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의 변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은 특히 시중에서 나와 있는 입결을 보고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입결을 내가 잘못 해석하면 합격을 예상하고 지원한 학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대로 선생님들께서 그 숫자를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내용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가 변했지? 이걸 봐주셔야 돼요. 자, 교과 전형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나뉘고요. 추천 인원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 중에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학교들은 서류 평가를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학교들은 뭔가 변화가 있는 학교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추천 인원이 있었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학교들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3수, 4수, 5수 뭐 가지각색 있는데 아무튼 그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런 부분도 역시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도 재수생만 지원했나?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렇게 완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렇게 강화된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변했나? 수능 최저가 변하면 입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성균관대인데요.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가 3개 합 7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탐구를 하나씩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학과 탐구와 탐구 이렇게 3개가 합쳐서 7이면 수능 최저 충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탐구를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2개 평균을 본다고 합니다. 즉 수학과 탐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탐구는 2개를 평균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된 거죠? 강화된 겁니다. 그죠? 그럼 입결의 변화가 아마 생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작년 입결과 올해 입결의 차이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년 입결 보고 올해 내 성적 보고 너 여기 합격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서 아마 여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올해는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상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대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올 텐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죠. 성대가 탐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평균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 중에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탐을 2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사탐만 2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탐 2개를 선택한 아이들은 무조건 2개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과탐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그 과탐과 사탐의 평균과 과탐만의 등급과 2개 중에서 유리한 걸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탐 2개를 신청한 학생들은 그 2개의 과탐 성적 중에서 우수한 거 하나를 반영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성대가 수능 최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은 수능 최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입니다. 홍익대가 3개 합 8이라는 수능 최저, 어마무시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미스테리한 것은 입결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홍대가 교과 전형이. 자,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저 수능 최저를 대폭 완화합니다. 2개 합 5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입결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서울교대도 수능 최저를 바꿉니다. 4개 합 10의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2개 합 6으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수능 최저의 변화 반드시 선생님들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 최저의 변화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복잡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종합 전형으로 지역 균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개 학교는 종합 전형으로 모든 모집 단위를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선발하는 학교고요. 저 중간에 있는 가톨릭대는 의학 계열만 종합 전형으로 지역 균형을 운영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교과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밑에는 과기원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학교들은 뭔가 바뀐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거 괄호 안에 뭘 써놨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교과 100으로 선발했던 학교예요. 그런데 출결 5%를 추가해서 교과 95%, 출결 5%로 반영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숙대와 서울시립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 얘가 파란색이 맞네요.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학교들은 교과 전형을 2가지 트랙으로 운영합니다. 대개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데 저 파란색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 균형으로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으로도 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있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으로는 단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으로는 저 위에 교과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밑에 단계별로 운영하는 전형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으로는 저 위에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지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역 균형으로 전형하는 저 전형은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단이 그 대학에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명단이 대학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학생이 그냥 지원했다. 그럼 그 학생은 그 카드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영 교과에 따라서 또 학교를 한번 나눠보시면
저 밑에 동덕여대 같은 경우가 올해 달라진 거고요. 밑에 가천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동덕여대는 작년까지 인문을 국수형사, 그 다음에 자연은 국수형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수형사과를 반영하겠다라고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천대는 왜 할 말이 많냐면 이래서 이렇습니다. 자, 우리들이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변했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은 전형하는 방법이 바뀌었나 또는 환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나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입결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 계산하는 방법과 작년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걔네들을 비교해서 내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합격하겠네 또는 내 점수가 낮으니까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가천대는 좀 심합니다. 자, 보시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2025학년도 지역균형에서 어떻게 선발을 했냐면 단계 전형을 합니다.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7배수를 선발합니다. 근데 뭘로 뽑냐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뽑겠대요. 아시다시피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 수를 선생님들이 세보면 일반적으로 2학년 때는 1개 내지 2개밖에 선택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3학년 때 좀 많이 선택을 하죠. 결국은 6, 7개 정도의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저희가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잖아요. 따라서 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성실한 학생이면 A를 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1단계 7배수를 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저렇게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해에 가천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엄청났겠죠. 왜? 본인은 다 A거든요. 선생님 저 가천대 될 것 같아요. 본인만 그런가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입결은 전혀 참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꿉니다. 2026학년도에는 어떻게 바꾸냐면 진로 60%, 일반 40%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입결 역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바꿉니다. 이번엔 어떻게 바꾸냐면 진로 60, 일반 40을 똑같이 보는데 밑에 점수 주는 걸 바꿉니다. 일반 과목은 A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A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80점 이상을 A로 보겠대요. 그런데 올해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A를 줄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70점 이상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점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위에도 그래요. 저 위에도 보시면은 계속 바뀌죠. 가중치를 줬다가 그거 빼고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서 각각의 등급에 A, B, C, D 등급을 나눕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올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상위 10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답니다. 2개 중에 우수한 걸 반영하겠대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는 애들이 많이 지원하게 하려고. 그죠? 학생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계속 지원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천대는 조금 심한 거고요. 대학마다 전형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로 인해서 환산 점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선생님들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하지만 내신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내신을 근거로 해서 계산한 그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비교해서 이 학생의 점수가 어떨지를 예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 환산 점수를 선생님들이 계산하실 수 아마 없을 거예요. 3학년 내신도 아직 안 나왔고요. 한 7월, 8월쯤 되면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그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협력고인 학교들은 대기업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신을 넣었을 때 역시 대기업에서 프로그램으로 환산 점수가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환산 점수가 간혹 가다가 프로그램마다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따라서도 또 역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연대는 등급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Z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예대가 또 특이한데요. 한국예대 같은 경우는 등급과 원점수 중에서 우수한 걸 반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합니다. 1등급의 환산점이 1000점입니다. 90점 이상의 환산점도 1000점입니다.
2등급은 960점이고요. 그리고 85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환산 점수가 960점입니다. 자, 이런 표를 보시고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등급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점수는 95점이에요. 그러면 등급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95점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국외대를 지원할 때는 등급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은 안 좋지만 뭐는 좋을 수 있다? 원점수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의 환산 점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체크하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럼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은 알고 학생이 와서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셔야죠. 야, 너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는 아마 특목고 애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자사고 애들도 들어올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갑자기 선생님들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안 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안전카드 2장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뢰도를 쌓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셔야겠고요. 석차 등급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4점인데요. 건국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자, 저것에 따라서도 환산 점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석차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교과 전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한복하죠.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전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로 바꿔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선생님들이 체크를 또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아주대, 한성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8점, 6점, 4점 또는 100점, 98점, 90점 이렇게 줬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바꿔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조금 더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환산 점수를 반드시 살펴주셔야 한다는 것. 자, 경희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80%를 일반 과목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20%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을 반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과목을 반영할 때 1등급과 2등급 차이는 4점입니다. 2등급과 3등급 차이는 7점이고요. 3등급과 4등급에서 많은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등급을 내서 점수를 한번 환산해 보시면 1.5등급과 1.75등급에서 1.75에서 2등급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에서 2.5에서 1.4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환산 점수에서. 자, 근데 진로 과목을 보세요. 모두 A를 받은 학생과 하나를 B를 받은 학생의 점수 차이는 1.3점입니다. 자, 결국은 2등급과 평균 등급 2와 2.5 사이에서 1.4점만큼 차이가 나는데 진로 과목 하나 B 맞았다고 1.3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진로 과목을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B 맞으면 이제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시험 중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진로 과목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게 되면 아까 가천대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능 최저 한번 정리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변경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능 최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26과 27을 비교해 놓은 것이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평가를 하는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형에 숙명여대가 새로 들어왔다고 했죠. 숙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시행 계획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표시해뒀고요. 지역균형에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비율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학교폭력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대 입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입결이고요. 2026 입결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입결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지, 수능 최저가 이랬나 저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2022와 2023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모집 단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70% 등급 컷인데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2022에는 국미기형과 세계합 6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3에는 세계합 7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등급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3과 2024를 비교해 보시면 역시 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래서 올라갑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와 2025를 또 역시 비교해 보시면 역시 또 올라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고요. 한 학교당 4%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2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026학년도죠.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입니다. 입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2022입니다. 얘가 2023이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2024, 2025, 2026 이렇게 됩니다. 2026에 그래서 엄청 피봤습니다. 아이들이.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등급 간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결국 고대 교과 전형 입결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내신 1.2인 학생이 고대를 갔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대학별로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서류 평가 포함 대학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입결을 보실 때 최근 3년 동안의 입결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입결만 보시면 안 되고 변화되는 요소도 보셔야 돼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각각 카카오톡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서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좀 찾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센진학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센진학 프리뷰라고 해서 그게 벌써 만들어진 지 한 5, 6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그거 한 3, 4년치를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시가 흘러갔는지 모집 인원까지 친절하게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마다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수능 최저, 지원 자격, 모집 인원, 반영 과목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입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자,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과 없는 종합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대부분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죠.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은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학과 계열에만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내년 2028부터는 아마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과 없는 종합전형으로 각 모든 대학, 특히 서울 15개 대학 이내는 그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발표한 학교들을 보시면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 성장형 인재라고 해서 올해 새로 신설한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으로 새로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지금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뽑고 있죠. 일반학과의 평가 요소와 자율전공학부의 평가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형 인재라는 거 아까 중앙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KU 자기추천에서 역시 자율전공학부와 일반학과에서 평가 요소를 조금 달리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좀 보시는 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 면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 기반 면접, 또 하나는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2028부터는 이게 바뀌죠.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말고
서울대에서 새로 도입한 SNU 역량평가 면접인가 말하기도 힘든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면접까지 해서 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자, 올해 입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면접이 있겠는데, 서류 기반 면접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아서 거기에서 저런 내용들을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런 내용도 물어보거든요.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하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막 여름방학 전부터 면접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수시 원서 쓰고 1단계 합격하면 그러면 선생님들과 함께 예상 문제도 한번 뽑아보고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면접은 늘거든요. 남자아이들 면접을 한번 시켜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재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연습하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시문 기반 면접 치르는 학교들이 몇 개 없습니다. 서울대도 여기 지금 없는데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도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시문 기반 면접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연대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재시문이 따로 있어요. 가나다라 4개의 재시문을 주고요. 그 4개의 재시문을 읽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시문이 길지 않습니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페이지 약간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의 재시문이 4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재시문이 모두 합쳐서 그 정도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줍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한 8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는데 연대는 녹화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런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생의 내신에 대한 어떤 판단이죠. 자, 경희대 자료인데요. 저 위쪽에 보시면 자율전공학부터 시작해서 사학과 철학과까지 보시면 대부분의 합격자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2등급대에 거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가 합격자인데 합격자를 보시면 저쪽 뒤에 4등급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게 과연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일 것이냐라는 것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50% 컷, 70% 컷의 내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인원도 보시면은 저 뒤에서 등급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역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저런 등급이 분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건국대 지원하려고 하는데 외고 애들이 올까요?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서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전형 서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삐까뻔쩍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성적을 무시한 어떤 활동의 뒷받침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에 힘을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모든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특히 종합전형을 상대평가로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서류가 좋으니까 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서류가 좋아야 붙는 게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다른 아이의 서류를 내가 이겨야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3학년 때의 기록을 아이들이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3학년 때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것보다는 1학년, 2학년 때 본인이 한 활동을 살펴보고 그 활동을 조금 더 심화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종합전형 적절한 지원 2장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그냥 우주상향 써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안정권의 카드 2장과 함께 종합전형으로도 내가 합격하기는 조금 힘든 학교이지만 정시로죠. 정시로 합격하기 힘든 학교 중에서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교 2장 정도를 적절하게 쓰는 걸 필요하겠다. 자, 그러려면 1, 2학년 생기부를 잘 보시고 3학년 생기부를 잘 마무리를 해야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단순활동 기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떤 거 조사해서 발표하고 책 읽고 발표하고 소감문 쓰는 거 그걸 3학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아이들이 좋은 결과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3학년 때 기록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야 됐겠지만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3학년 때만이라도 구체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봤는데요. 개수보다는 깊이를 그리고 무엇보다는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발표했음, 소감문을 작성함 이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수능 최저가 절대적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되면 그 어마무시한 경쟁률의 절반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져도 뭐가 중요하다? 논술이 중요합니다. 논술 역량이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평가 요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논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데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1과목만 반영한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 빨간색은 뭔가 변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논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수능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논술과 함께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대가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잠깐 있다 사라졌는데, 자, 아무튼 중앙대 엄청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혹 넘어갔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을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재학생만 지원하는 논술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 쪽입니다. 역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탐구 과목을 2과목 반영하는 학교고요. 빨간색은 수능 최저나 변화가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가시면 이제 논술 유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쭉 보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고요. 자,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논술을 준비한다면 학생들이 반드시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예시 문제 가지고 왔고, 자연 논술 예시 문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의 또 4, 5등급 학생들, 국민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약수령 논술을 들어왔죠. 그래서 문제 수준을 보면 평균 한 수학이 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민대는 단답형입니다. 서술형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문제들을 보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논술은 졸업생과 경쟁하는 거고요. 수능 최저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5등급 대 학생들에게는 약수령 논술 한 번쯤은 권해 보시면 뭐 수능을 준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시입니다. 자, 정시는 전체 4년제 모집 인원이 3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시를 모집하는 인원이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저 중에서도 어디가 많냐면 서울 수도권이 이만큼은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류평가가 들어온 학교들이 빨간색이 새로 들어온 학교들이고요.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시해서 운영한 학교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걸었죠. 사범대학교에서 한 40명 정도 선발하는 모집단이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서류평가 요소가 과연 실제 입시에서 얼만큼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 하는 건데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점수를 잘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합격한 학생의 왼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환산점, 그 환산 점수가 첫 번째 칸에 환산점이 있거든요. 환산점이 396점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학생을 보시면 395.9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학생이 점수가 낮은데 밑에 있는 학생은 합격을 했고 위에 있는 학생은 불합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교과평가의 이유였다라는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 또 맹점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대기업에 올라오는 자료나 그다음에 센진하게 올라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실제 자료를 보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자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과연 정확한 자료일까? 나머지는 다 합격인데 저기만 불합격이니까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요. 아무튼 영향은 있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결국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서울대 정시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서류 평가 요소가 엄청난 반영 비율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정시로 서울대 가기가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과목과 과탐 과목에서 지정 과목을 정리해 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의학학 계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데 있죠. 가천대 클라우드라든지 서울대 자연계열 저런 데만 특이하게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은 의학학 계열이 지정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점수를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거고요. 자, 특이하게 가천대가 올해 일반 전형 2에서 등급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학교들은 등급을 반영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등급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경희대 자연계로 보시면 가산점을 4점을 줍니다. 요거 한번 잠깐 기억해 두셨다가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입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서강대 경영학과를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정시를 지도할 때는 나중에 앞으로 먼 훗날에 이제 지도를 하시겠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반영 비율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 중에 우수한 걸 43.3%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순위를 36.37%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주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은 20%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가지 사례를 보셨을 때 이쪽에 보시면은 표점합이 모두 387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서강대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표준 점수들을 가공해서 이 환산점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표점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환산점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맨 위에 있는 학생이 점수가 제일 높고요. 여기 있는 학생이 제일 낮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학생은 최초 합격했고 이 학생은 추가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은 불합격했습니다. 똑같이 표점합이 387인데요. 자, 더군다나 추가 합격한 학생의 백분위합이 어떤가요?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어떤 점수를 보고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잡는다고 했냐면 백분위합을 보고 잡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대학을 잡으시면 이런 것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뭘 보셔야 된다? 요 반영 비율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국어랑 수학을 잘해요. 그러면 280 받지 않고 이렇게 받아도 환산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표점이 보면 국어가 139, 130입니다. 두 개 합치면 269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학생을 합쳐보시면 몇 점이냐면 262점입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가 차이 나냐면 이쪽에서 보시면은 그 백분위를 보시면 얘는 79%, 얘는 7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3%, 85%. 탐구 성적은 요 밑에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자, 탐구는 제가 왜 백분위를 봤냐면 표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서강대는 백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백분위가 93%면 몇 점, 79%면 몇 점 이렇게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로 봤을 때는 요 사례 2 학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 수학 점수로 보시면 이 학생이 더 높죠. 근데 아까 얘가 269였고 얘가 262였죠. 그러면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환산점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를 가기 위해서는 탐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잘해야 된다?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와 수학 중에서 우수한 걸 많이 반영하고 그 다음 걸 조금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탐구를 반영하는 비율보다 이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산점이 정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 밑에 있는 학생을 보면 똑같이 387인데 왜 떨어졌을까? 물론 백분위가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의도 이 학생도 보면은 탐구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백분위가. 그런데 반영 비율이 낮은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국어랑 수학이 얘네들과 많은 차이가 나요. 특히 117점 수학 점수를 36.7% 반영하게 될 텐데 요 위에 있는 학생이 두 학생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환산점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열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는 보시면 표점합이 1점 정도씩 차이가 나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학생이 가장 높겠죠, 그죠? 그 다음 학생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25%, 수학을 40%, 탐구를 35% 반영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수학과 탐구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겠죠. 자, 그럼 여기 학생들의 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9점, 127점, 140점, 122점 밑에 있는 학생의 표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산점이 달라진 이유는 국어 반영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40%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탐구도 보시면은 요 백분위를 반영하게 되는데 밑에 백분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학생의 백분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35%를 반영하는 것에 위에 있는 학생이 좀 더 높은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학생을 보시면 다른 게 뭐냐면 위에 있는 학생은 과탐 2개를 시험 봤고요. 밑에 있는 학생은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수학이 많이 반영하거든요. 근데 수학 점수가 비슷합니다. 자, 국어가 적게 반영하는데 위 학생이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 학생이 더 유리해 보이네. 근데 이쪽을 보시면 탐구를 보시면 이 학생이 훨씬 더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5% 반영하는 탐구 점수가 이 학생이 높기 때문에 25% 반영하는 이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환산점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점수가 뭐가 있냐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경희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탐구 과목에서 4점씩 가산점을 줍니다. 한 과목에 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목반 학생은 8점의 가산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4점만 가산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환산 점수가 차이가 나며 이 학생은 불합격을 했고요. 이 두 학생은 합격을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정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다군에 섞여 있고요. 가군과 나군이 또 혼합되어져 있고요. 반영비율이 다르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정시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수명 단축하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수시에서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 내용이 이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건데 지금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아까 10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글로 한 A4 용지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LM 노트북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한번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일 먼저 진학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 관리. 3학년 때 무슨 생기부 관리야? 3학년 때 생기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 2학년 때 생기부를 뒷받침해 주는 게 3학년 생기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원 전략 짜주셔야 됩니다. 네, 2장이요. 6장 말고 2장에서 3장 정도만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다른 데는 몰라, 여기는 제발 써줘 라고 학생들에게 아마 성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관리 중요하죠. 5월달과 9월, 10월 이때 학생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특히 5월달에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가 있죠?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 신나는 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위치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3, 4월 달에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서 우리들이 모두 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담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학생들의 생기부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보니까 자율활동이라고 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율활동 기록을 보다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자율활동부터 온갖 탐구와 진로가 적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여전히 무슨 교육했던 내용들이 한 5개씩 적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후자의 기록은 별로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500자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 정도 활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3가지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학생의 활동이 구체적이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500자에 어떤 것을 기록할까라고 하는 것을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율기록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500자를 적을 때 꼭 2가지를 적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가지만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지고 자세해지면 당연히 구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려면 학생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다? 5월입니다. 3학년이 되어서도 발표한 거 그대로 적어주고 책 읽고 발표한 거 적어주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런 기록은 절대 학생들에게 임팩트 있는 기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율활동 500자 1가지만 기록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1, 2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생기부를 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월달 분위기 사수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들리기 딱 좋은 시기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생기부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회의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때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활동을 해줘야 그 학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걸 시키지도 않고 야, 이게 뭐야? 구체적인 걸 갖고 와. 구체적인 게 있어야죠. 저처럼 LM 노트북에 넣어서 한 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AI에 넣어서 그대로 갖고 와서 발표하는 그런 발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하지만 평가자를 속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계속 그런 기록들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만큼이라도 뭔가 다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1, 2학년 때 엉망인데요. 관계없습니다. 3학년 때만큼이라도 좀 다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달에 이제 그 어마무시한 6월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잘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계속 얘기해줘야 되겠고요. 자, 7월 달 내신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학생의 기록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상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시상담을 준비하시면서 8월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드디어 8월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2장의 카드를 내밀어야 될 시기인 거죠. 자, 너는 여기를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2장의 카드를 학생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쓰면 다행입니다. 2장 다 안 씁니다. 네, 하나 정도 쓰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밀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10월 달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0월 장난 아닙니다. 네, 조퇴하는 애들 수두룩 하고요. 심지어 학교 안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1단계 합격했다고 막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면접하러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남아있는 2달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 끝납니다. 그럼 수능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고 나면 이 학생의 대학별고사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 납치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라고 하며 진지하게 상담해 주셔야죠. 자, 네 성적이면 가채점이긴 하지만 그 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그 학교는 너 분명히 꼭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판단도 해주시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가 합격 발표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만 추가 합격 기간이 임박해지면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연락했는데 그 당사자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인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안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불합격했다고 생각하고 뭐 할까요? 정시를 지원하겠죠. 하지만 이미 이 학생은 수시 합격한 학생입니다. 정시 지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걸 모르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요 기간에 전화 오는 거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아무 전화를 받을 수 없잖아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입력해 놔야겠죠. 내가 지원한 학교에 입학처 정도 전화번호는 입력해 놓다가 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추가 모집입니다. 자, 추가 모집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대와 전문대 합격한 학생들은 등록을 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추가 모집의 어떤 그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니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학생들의 환상을 깨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담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반복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학생들은 저희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신뢰도가 올라가셔야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반복적인 상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까지 왔습니다. 신납니다. 자, 1년 동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아마 많이 힘든 시간이고 긴 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1년 고생하시고요. 연말에 좋은 경험을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